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에 요소수가 부족해서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계속 잘 하고 계시네요. 네. 물류 대란 지금 걱정해야 될 문제인지 이거부터가 궁금한데요. 지금 당장 걱정할 문제이긴 하죠. 네. 왜냐하면 지금 공장에 남은 재고 물량이 한 20일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20일 정도 지나면 공장의 생산이 중단이 된다는 것이고 그 위에는 물량이 없잖아요. 그럼 시중에 남아있는 물량 가지고 계속 소진하면서 버텨야 되는데 12월 중순 그러니까 12월 한 15일에서 20일 사이 그때부터는 멈춰서는 차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측이 되니까 심각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외신에서 영국이나 이런 데들 보면 물류 대란이 일어나서 막 휘발유가 다 떨어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예. 만약에 이 운송 차량들이 멈추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좀 영국 같은 그런 타격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동이 멈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동을 두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주체에 따라 가지고 이게 여객하고 화물입니다. 근데 이제 여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대체제가 있잖아요. 뭐 지하철이라든가 뭐 KTX라든가 항공이라든가 대체제가 있는데 화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육상물류에 의존하기 때문에 화물이 멈추면 우리 생활에 어마어마한 불편을 가중시키게 되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기름을 주유소로 실어 나르잖아요. 근데 그 차가 운행을 못하면 휘발유차를 갖고 있어도 기름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처음에 요소수 부족 사태가 일어난 게 우리가 중국한테 요소수를 거의 다 의존하다가 중국이 이제 수출을 좀 까다롭게 만들다가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요소수를 다른 데서 사올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있죠. 요소를 만드는 나라는 많아요. 아, 네. 인도네시아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뭐 러시아도 있고 많이 있는데 문제는 요소가 이런 거죠. 되게 귀한 물질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흔한 거죠. 흔한 물질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흔한 물질인데 각 나라가 이 요소를 사용하는 용도가 조금씩 달라요. 대부분 다른 나라는 이제 농업용에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는 배출가스 규제하면서 서유럽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자동차용으로 조금씩 사용이 늘어나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용의 요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이고요. 요소만 수입하면 되는데 이제 그 요소를 만드는 나라도 이것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유분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딱 막혔을 때 다른 나라에서 대체제를 구하려면 그 나라에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호주에서 2만 리터라더니 2만 7천 리터가 왔고 그다음에 베트남에서 요소 200톤 긴급 수입한다 그러고 그러면 이 정도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턱도 없이 부족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연간 한 8만 톤 정도의 요소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요소 수로만 보면 대략 한 4만 톤 정도, 28만 톤 정도 이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2만 톤이면은 뭐 보통 자동차로 따졌을 때 한 2,000대, 2,500대 정도 물량이 한 번 쓰면 없는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화물차가 한 300만 대 중에 많이 쓰는 차가 한 35만 대 정도가 있으니까 뭐 아주 턱없이 부족하죠. 200톤을 갖고 와도 불과 한 2, 3일 정도 물량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요소수 대란이 한국만 겪는 문제인지 아니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말고도 겪는 나라가 있는 건지가 또 궁금한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촉발이 됐는데 국제적으로 워낙 뭐 국제 전문가시니까 석탄,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소를 만드는 원료가 보통 석탄하고 천연가스 그다음에 나프타 이 세 군데에서 이제 암모니아를 추출해가지고 요소를 만드는데 naphtha는 요즘 거의 안 만들고요. 석탄하고 천연가스에서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러시아 천연가스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요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석탄, 호주 같은 데 만들고. 그런데 이제 석탄 가격이 올라가니까 유럽의 요소수를 만드는 즉 요소를 만드는 기업들이 이게 원가가 재료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만들어도 팔아도 수익이 안 나더라. 그래서 생산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유럽도 우리랑 똑같이 이 요소수를 써야 되는 디젤 정화 배출가스 장치를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유럽도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서유럽도 지금 이제 갑자기 요소 생산을 줄이니까 디젤차 멈춰야 되는 거냐라고 해서 이태리부터 지금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슬로바키아에 유럽에 큰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 슬로바키아 공장도 요소 생산을 좀 줄이겠다라고 발표하는 순간에 이제 서유럽도 그러니까 요소수가 부족해질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디젤 정화 장치가 있는 나라가 문제라면 혹시 그러면 개발도상국가나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이런 장치가 혹시 안 달려 있거나 그런 나라는 없나요? 아직은 안 달려 있죠. 아, 예, 이게 유럽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배출가스 규제가 일단 선진국일 때 먼저 그 나라별로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까다로운 디젤 배출가스 규제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전 단계를 규제를 적용하니까 정화 장치가 없어도 그냥 충분히 이제 차가 다닐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좀 어쨌든 글로벌에서 규제는 계속 강화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규제에 맞춰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산업을 위해서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측면으로 우리도 유럽이 제도를 만들면 우리가 먼저 도입할게 해가지고 이제 선제적으로 도입을 했던 게 지금 발목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을 좀 생각하자고 먼저 네. 움직인 게 오히려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렵게 만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전부 다 환경 문제에서 시작됐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환경 때문에 석탄의 생산량을 중국에서 줄였고 맞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또 환경 때문에 요소수를 넣다 보니까 이게 또 역시 요소수가 지금 현재 풍기현 상황이 빚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래도 어차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길인데 이게 속도를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선후 관계를 어떻게 둬야 될지, 우리가 경제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건지, 환경이 먼저인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치의 충돌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환경도 지켜내야 될 가치이기도 하고. 네. 근데 당장 우리가 이제 생계라고 하죠. 네. 생계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두 가지 가치가 지금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 막말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시중에서 정화장치 끄고 다닐란다. 네. 그냥 뭐 요소 없는 뭐 물 넣고 다닐란다. 그게 다 불법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거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박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결국은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자고 네. 석탄 내서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화석 연료를 자동차에 안 쓰는 것뿐이지 이쪽에서 발전하고 똑같은 거죠. 네. 석탄 화력 발전으로 열심히 전기 만들어 가지고 전기차에 머플러에 배기가스 안 나온다고 이거 친환경이냐라고 얘기하는 건 거의 비슷한 논리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자동차는 워낙 대수가 많고 여기저기서 많이 내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 까다롭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이제 규제를 적용을 했던 거죠. 말씀대로 이게 좀 답답한데 예를 들어서 수소 전지 차량 같은 경우도 수소를 석유에서 만들고 있고 지금 그렇죠. 이게 뭐 전기차도 결국은 지금 현재 화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네네네. 화력 발전 의존하고 있고 우리는 친환경으로 점점 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닌 것들, 이렇게 요소수 같은 경우도 아니 이건 좀 석탄에서 만들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뭐 그렇죠. 하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되게 혼란스러운데요.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지금 될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런 논란이 확산되면 그러면 전기차 왜 합니까?도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석유를 캐가지고 정제를 해서 자동차에 넣고 마지막까지 멈출 때까지 가는 전체 거리와 네. 그 석유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차에 충전해가지고 마지막 정지할 때까지 거리를 전체 비교해 보면 그래도 전기가 조금 효율이 높더라라는 네.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석유는 땅속밖에 없는데 네. 전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 다만 지금은 만드는 비용이 비싸서 좀 기다릴 뿐 언젠가는 기술이 개발돼서 가격이 떨어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으로 배출가스 규제도 접근을 했던 거예요. 네. 비록 석탄에서 뽑아 쓰지만 이 석탄에서 뽑아 써서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였을 때의 전체 절감 효과와 네. 이거에서 석탄을 써서 오염시키는 효과, 이걸 더하기 마이너스를 해보면 그래도 자동차에서 줄이는 게 조금 더 환경적으로 효과가 있더라. 그런 네. 측면으로 적용을 했던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다시 요소수로 좀 돌아와서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요소수 대란이 없는지 여기저기 이렇게 게시판이나 이런 데 보니까 네. 일본에서 직구를 해서 성공을 했다 이런 분들도 있던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달랐던 이유는 뭘까요? 일본은 요소를 생산하는 기업이 두 곳이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지금 생산하던 없어요. 기업이 지금 네. 다 망한 거잖아요. 없어요. 망한 건가? 아니면 문을 닫은 건가요? 문 닫은 거죠. 문을 닫은 거군요. 네, 경쟁력이 없으니까 문을 닫은 건데 그럼 네. 왜 경쟁력이 없었냐? 네. 중국에서 도입하는 게 워낙 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도 중국에서 수입하고 일본의 자체 요소를 생산하는 기업이 두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생산과 수입 이 두 경쟁을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그 중국이 일본도
잠궜단 말이에요. 네, 같이 수출을 네, 까다롭게 네, 했군요. 우리하고. 근데 이제 일본은 문제가 없는 게 국내 생산이 있으니까 이번에 국내 생산 물량을 늘리자. 오히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국내 생산이 없으니까 대응 자체가 안 되니까 네. 지금 어디서 찾아내야 된다는 입장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억하시겠지만 일본은 디젤 승용차가 별로 없어요. 아, 네, 그렇죠. 네, 대부분 다 가솔린 하이브리드.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소수가 필요 없는 아, 아주 큰 대형 상용차만 네네. 요소수를 좀 쓰고 네. 그 외에 승용차는 없죠. 아, 우리는 지금 네. 디젤 세단 많잖아요. 네, 우리도 2000년대 초반에 갑자기 디젤 승용차 도입하자.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디젤차가 많았지. 그 전에는 디젤 승용차는 거의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단형 디젤, 네네. SUV는 디젤이 있었는데 네. 세단형 디젤은 없었죠. 그게 이제 2004년도에 정부에서 경유 승용차 판매를 허용해줘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유럽에서 네. 이 흔히 말하는 이제 독일 세단이 엄청나게 한국에 들어왔고 네. 그 차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그래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드네요. 그때 디젤을 좀 들여올 거면 요소수에 대한 대응도 같이 해나가서 이렇게 정부가 좀 대비를 해놨었으면 좀 좋았을 것 그때는 같아요. 2004년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아예 요소수 개념이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요소수가- 처음엔 그랬군요. 네, 요소수가 네네. 왜 필요하게 됐냐면 네. 처음에는 디젤의 배출가스 기준이 요소수를 쓸 만큼 강화되지 않았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연료를 잘 태우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배기가스를 한 번 정도 잘 정화시켜서 내보내면 기준에 충족이 됐었는데 네네. 그 뒤로 기준이 두 번에서 두 번 정도 강화됩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번 강화될 때 도저히 배출 기준을 지금의 현재 기술로는 맞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소수를 사용해서 네. 정화 장치를 작동시키자라는 기술이 등장해서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됐던 거죠. 네. 대형 상용차부터 적용을 했는데 그게 지금은 승용차까지 적용돼서 요소 사용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때 대비를 했어야 되는군요. 요소가 그렇죠. 일어났을 때. 근데 이제 네. 그때는 요소라는 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흔한 물질이어서 네. 누구나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이걸 왜 대비해? 네. 그런 생각이 강했던 거죠. 반도체랑 비슷하네요. 반도체도 이렇게 고급 기술로 만드는 반도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통상적인 굉장히 저급 기술로 만들 수 있는 반도체가 부족한 것처럼 요즘에 최근 들어서 풍기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흔하던 것들이 맞아요. 이제 귀중해지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전체가 흔들리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 문제가 좀 쉽게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건지 정말 다음 달에 우리나라도 이 영국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물류 대란이 일어났던 것처럼 거기는 이제 트럭 운전기사분을 못 구해서 그렇죠. 일어난 일인데 우리는 요소수 때문에 혹시 네. 일어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어쨌든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이동이 멈추든지 네. 요소가 부족해서 이동이 멈추든지 둘 다 이동이 멈추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동이 멈춘다는 건 산업이 중단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막아야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단기 대책, 중기 대책, 장기 대책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네.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단기 대책이 아니라 초단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단기 대책. 네. 당장이 눈앞에 그렇죠. 있는 물류 어떻게 보면 문제부터. 초초초 단계예요. 초초초 단계. 네. 네. 전 세계 어딘가에는 요소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곳곳에. 그렇죠. 흔한 거니까. 그렇죠. 만들기 그러니까 쉽고. 이거를 찾아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찾아내서 한국으로 도입할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장 첫 번째 과제는 뭐냐면 요소를 찾아내야 된다. 네. 동시에 중국 통관에 묶여 있는 그 수출 물량을 어떻게 해서든지 갖고 와야 된다. 네. 그 두 가지를 병행으로 추진을 해서 둘 중에 하나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둘 다 해결이 안 됐다. 그럴 때는 요소수 완제품이라도 호주처럼 지금 급하게라도 들여와야 된다. 네. 그래 또 안 된다면 그때는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배출가스 정화장치 작동을 중지한다든가 정말 환경 쪽에서 어쩔 수 없는 환경의 가치가 좀 훼손되더라도 네. 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요. 요소가 원래 또 비료의 원료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예전에 이제 바이오 디젤 때문에 식량난이 났던 사태. 그렇죠. 저는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바이오 디젤 만든다고 유채꽃으로 전부 다 이 식량을 생산하던 곳에서 바꿔버리니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올라가면서 한때 정말 전 세계적인 식량난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요소 가격이 비싸지고 요소를 구하기 어렵게 되면 비료 가격이 올라가고 또는 비료를 못 구하거나 그래서 식량 생산이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파급 효과를 만들까 봐 걱정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미 국제적으로는 시작이 됐어요. 아 이미 네, 요소 왜냐하면 부족 현상 때문에. 네.
그 중국이 인도에도 요소를 많이 수출합니다. 네네. 근데 인도는 대부분 다 농업용으로 써요. 그러니까 요소를 하나 가지고 네네. 산업용, 자동차용, 농업용 네. 구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요소가 없다 보니까 인도의 요소 비료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인도도 농작물을 만들어서 어딘가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 네. 그게 점진적으로 이제 다 파급을 하게 되는 거고, 중국도 요소 비료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통제하자고 지금 한국에 나가는 자동차용 요소를 막은 거거든요. 아, 농업용을 먼저 확보하려고 그런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중국에서는 농업용 비료 값이 오르지 않았어요. 아, 네. 왜냐면 이제 통제를 하니까. 네. 그래서 여유 있게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사태가 계속돼서 중국의 뭐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기구가 오히려 값이 올라가지고 네. 막 가격이 폭등한다든가, 이제 그렇게 되면 분명히 식량에 영향을 받죠. 우리나라도 요소로 비료를 만들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우리도? 아, 그럼 같이 네, 우리도 타격을 요소 받군요. 비료 가격이 이미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 농업용을 가지고 자동차용으로 쓰자면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요소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갖고 오는 요소를 가지고 자동차용만 쓰진 않잖아요, 우리도. 네. 그러니까 비료용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이미 줄었기 때문에 네. 비료용 요소 가격이 올라가서 요소 비료 값이 폭등을 하고, 네. 그게 이제 우리 식량에 영향을 주겠죠. 특히 야채. 네. 예. 그 요소가 이제 잎을 파릇파릇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네. 예, 먹기 좋게. 네. 그런 것들에서 영향을 받죠. 상추 뭐 이런 것들 네. 또 오르기 시작하겠죠. 이번에는 요소수라는 게 도대체 뭔데 네. 이게 없다고 디젤 자동차가 못 달리는 상황인지, 이게 환경 정화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예 시동도 안 켜지는 그런 거잖아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기본적으로 디젤은 연료가 엔진 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높은 온도에서 연료가 타요. 네. 그러면 이제 고온에서 연료가 타면서 질소하고 산소하고 둘이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소와 산소가 따로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결합을 하면 유해물질로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엔진에서 밖으로 나올 때 나오는 과정에서 얘를 다시 말려놔야 돼요. 네. 분리를 시켜놔야 돼요. 네. 그게 요소의 역할이에요. 요소수의 역할, 바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질소산화물이 유해물질이라 보니까 이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서 저감 장치가 달려 있는 게 이제 요즘 많이 듣고 있는 SCR, 선택적 환원 촉매 장치라고 하는 거고, 이 SCR이 작동하지 않으면 엔진도 작동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정화할 수 있는 배출가스 물질이 나와야 얘가 작동을 하는 거고, 네. 얘가 없이 엔진만 작동하면 배출가스가 그대로 나가니까 서로 연동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하나가 작동하면 하나도 반드시 작동하게. 하나만 혼자 작동 안 합니다. 네. 네. 엔진만 혼자 열심히 들어가면 배출가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작동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소수가 없으면 정화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정화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엔진도 작동하지 않는다. 네. 이런 논리로 이제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처음에 디젤 들여올 때 수용차까지 도입을 하면서 클린 디젤이다. 디젤이 네네네. 더 개솔린보다 이제 더 깨끗해졌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들었었는데, 근데 요소수는 나중에 도입이 됐잖아요. 그 어떤 클린 관계가 디젤은 네. 그게 뭐였냐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하나는 입자상 물질, 즉 매연, 네. 뭐 질소산화물 이런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이산화탄소예요. 네. 근데 경유차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휘발유차 대비 적습니다. 네. 적은 이유가 있어요. 네. 연료의 밀도가 높아서 똑같이 1리터를 넣고 멈출 때까지 가면 경유차가 더 길어요. 근데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하고 거리하고 나누니까 킬로미터당 탄소 배출량은 경유차가 낮은 거예요. 네. 네. 이게 그 당시에 유럽에서 독일이 얘기했던 클린 디젤의 논리예요. 그러하니 지구가 뜨거워져서 온실가스 줄여야 되니까 탄소 배출 줄여야 되는데, 당연히 경유차가 킬로미터당 배출량이 작으니까 이것이야말로 클린 아니냐. 네. 그러면서 이 논리가 대부분 다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네. 우리도 거기에 동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클린 디젤 개념이 나오면서 우리도 이제 경유 승용차 세단을 이제 판매를 허용을 해주게 됐던 거, 그게 이제 한 15년, 16년 동안 이어져 오다가 네. 2014년, 5년에 이제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건 사기였구나 네. 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그 이후로 규제는 더 강화되고, 그때부터 이제 SCR 촉매 장치가 네. 들어가면서 더 줄여라.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요소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빠르게 전기차가 좀 개발이 되고 그랬으면 클린 네. 디젤 갔다가 전기차 가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뭐 좀 약간 속도가 안 맞은 게 좀 안타까운데 그러면 지금 당장 요소수가 없어서 이렇게 대란이라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농업용 요소 같은 경우 뭐 순도가 낮고 뭐 품질이 나빠서 뭐 네. 이걸 그냥 자동차에 쓸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요소수라는 거 대신 혹시 물을 넣으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던데 순도나 또는 혹은 증류수 같은 걸 사용했을 때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법률적으로 이 요소수는 촉매제라고 하거든요. 네. 법률 용어로는 이 촉매제는 품질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기준에 맞춰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품질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제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저것이 불량임을 알고도 개인이 쓰는 경우 네. 다 처벌 대상이에요. 아, 네. 네,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정화 장치를 조작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환경에 대해서는 아주 타이트하게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없다. 네, 라고 정말 했을 없다. 때 그랬을 때. 조작 장치를 꺼서 다니는 건 약간 위험성이 있어요. 아, 이거 왜 그렇죠? 왜냐면 네. 배출가스가 배기가스가 뜨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화가 안 되고 그냥 나가잖아요. 네. 얘가 나갈 때 어디를 거쳐 나가냐면 정화 장치를 거쳐서 나가요. 정화만 안 될 뿐인 거죠. 작동을 안 하니까. 네네. 그러면 뜨거운 배기가스 온도에 이 장치가 얼마나 견뎌낼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 나중에 네. 문제가 되면 최고 한 1,000만 원 가까이 수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있는 컴퓨터 역할을 하는 ECU 같은 걸 조작해서 네. 뭐 이걸 좀 그냥 패스하도록 지나가도록 네네, 하는 그렇게 게 시작하죠. 자동차에 이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예,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배기가스가 워낙 뜨거워서 열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 그 열 때문에 어떻게 고장 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물 네. 그냥 뭐 쓰면 안 돼요. 미네랄 네. 워터 이런 거랑은 다릅니다. 네. 증류수고요. 네. 근데 물만 써도 안에 요소 함량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 수는 있으나 자동차를 네. 요소수가 있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는 있으나 시동은 켤 수 있는 건가요? 네. 있으나 지속적으로 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정화 장치에 어떤 영향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아, 이것도 고장의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되고 세 번째가 이제 뭐 산업용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금 환경부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실험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환경부가 자동차에 써보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산업용을 쓰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업계에서는 산업용 못 쓸 거야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죠. 왜 그렇죠? 왜 그런 뭐 순도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그렇죠. 있나요? 산업용이 요소수가 품질이 낮아요. 네. 근데 자동차용은 품질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바로 사용했을 때 자동차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과연 3주 만에 실험으로 밝혀낼 수 있느냐. 자동차 한번 타면 10만, 20만, 3주면은 일반 화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새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에 그 정도 가지고 나중에 30만, 40만 킬로미터 운행했을 때까지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보장이 없어서 일단 약간 우려를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요소수 때문에 화물차 운행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겼을 때 이런 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뭐 자구책이라든가 이런 건 존재하지 않나요? 예, 방법이 없어요. 네.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법률 규제를 받지 않을 방법도 없습니다. 아니 진짜 이게 상황이 굉장히 뭔가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게 대책은 도대체 뭐 없는 건가요? 뭐 그러니까 국가적인 제가 대책밖에 없나요? 요소 얘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네. 대책은 무조건 요소 찾는 게 제일 큰 대책이에요. 네. 가장 좋은 대책은 요소를 찾는 거예요. 네. 옛날에 뭐 만화영 엄마 찾아 산만리처럼 요소 찾아 산만리 다녀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이런 거죠. 요소 찾는 게 민간 기업에만 전 세계 다 찾으라 그러면 역량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전 세계 공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소를 좀 찾아주라는 거죠. 찾아주면 민간 기업이 가서 계약하고 그 물량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그걸 정부가 서포터해서 배가 없어요. 네. 그럼 뭐 배라도 빨리 보내주고 통관 절차에 오래 걸려요. 그럼 그 나라하고 협의해서 통관 빨리 해주고 그런 지원 절차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요소가 들어오면 누가 만들어요? 정부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 민간 기업이 만들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전면에 내세우고 지금 정부가 서포트 역할을 좀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실제로 민간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좀 찾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미 수십 년 동안 거래해 왔기 때문에 해외 거래처가 조금씩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그거라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을 정부가 서포트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미 시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글로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의 요소가 부족하다는 소문이 다 나가지고 네. 한국에만 팔 때 비싸게 팔아요. 아이고 이런
이게 또 큰 문제네요. 우리끼리 가격을 올려놓은 거예요. 네. 뭐 무역업자도 찾고 네. 원래 요소수 만드는 공장도 찾고 심지어 요즘 이제 국가도 각 나라 대사관 통해 가지고 막 경제공사들이 막 찾아다니니까 네네. 한국에서 전화만 오면 가격이 올라간대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우리끼리 좋은 현상이 아니니까 채널을 단일화하는 게 중요하고 그 채널 단일화에서 가장 앞서서 내세우는 건 일단 기업을 앞세우고 네. 그 뒤에 정부가 서포트 역할을 하자. 네. 정부가 주도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정부가 주도해서 해결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중장기 대책이 나갈 때 네. 국내에서 생산하자. 그랬을 때 단가 안 나오면 보조금 줄게. 이렇게 해야 이제 안정화 대책이 되는 거죠. 최근에 보도를 보면 중국에서 이제 석탄 생산량이 정상화되고 이제 생산량이 많아졌다는 보도도 봤거든요. 네. 그럼 중국 쪽에서 해결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제 중국 쪽에서 해결될 가능성도 있죠. 그 네. 18,000톤 공항에 묶여 있는 거 들어오면 일단 네. 일시적으로 한 2, 3개월은 충분히 해결이 돼요. 그다음에 네. 러시아 물량 들어오니까 이 위기는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 이 초단기 대책은 넘겼다고 치자고요. 네. 그 다음은요. 중국에서 이제 공급량이 늘어났으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앞으로 계속 중국에서 수입할까요? 네. 다시 그렇게 중국에서 부족한 일이 없으려고 장담할 수 있으세요? 없죠. 없죠. 그건 안 되죠. 네. 그때는 이제 국내 생산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국내 생산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야죠. 그러면 가격이 비싸질 테죠. 과거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 중간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 우리 내부에서 생산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요소수도 중장기적인 대책은 우리나라의 공장도 세우고 요소수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결국 여기서부터 만들어 가야겠네요. 2011년까지 있었습니다. 네. 네, 만들다가 중국에서 만드는 게 100원이면 국내에서 만드는 게 1,000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공장이 문을 닫게 된 거거든요. 10배나 차이가 네, 났나요? 10배가 차이 났습니다. 그럼 지금 다시 공장을 지어도 한 7, 8배는 차이가 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좀 공장을 지어서 사실 여러분 그럼 이제 박종 기자께서 이제 공장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공장을 지었는데 제가 네. 중국 가서 수입해 와요. 그럼 그럼- 시중에 누가 쓰겠습니까? 제 걸 그러네요. 쓰겠죠. 가격 네.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내 공장을 다시 또 가동할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랬을 때에 국내 공장의 저 제품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것이냐. 네. 이제 그게 이제 과제가 남는 거죠. 그래서 한번 겪었으니까 요소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라도 줘서 우리가 국내 생산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보조금을 철저하게 줬기 때문에 공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겠네요. 일본은 이제 농업용으로 많이 쓰니까. 네. 예, 농업은 이제 보호 대상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것도 걱정되는데요. 우리는 자동차용이고 네. 일본은 농업용이에요. 세계 무역기구에서 농업용은 봐주지만 네. 보통 이렇게 공업용은 잘 안 안 봐주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요소수 공장을 만들고 싶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이게 WTO나 이런 데서 너 왜 보조금 줘 이렇게 하면 그럴 수 있죠. 뭐 요즘 뭐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늘 자주 강조하시는 탄소세, 네. 탄소 국경세 네. 거기에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이게 정말 여러 가지로 되게 우리가 뭘 하고자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심지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요소를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원료를 찾아내자. 심지어는 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물질에서 누군가가 추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옛날에 저 기억하시잖아요. 그 소변 모았던 네네. 버렸을 때, 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요소 비료 네. 만든다고 모아가지고 결국 이제 나중엔 안 모았지만 네. 그 안 모은 이유가 나중에 중국에 갖고 오는 더 싸서 네. 그렇게 된 건데 그런 거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고민이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요소수를 만드는 공장 같은 경우는 요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요소수를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원료를 어디서 확보하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에 워낙 큰 뭐 물류부터 시작해서 뭐 비료까지 그리고 농산물 가격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앞으로 요소에 대한 대책이 좀 잘 만들어져서 좀 중장기적인 대책 또 초단기 대책까지 빨리 대비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네네. 자, 이렇게 그 회의에 참여하니까 저도 열심히 가서 의견 개진하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회의 가시는 거죠? 네네네. 회의에서 꼭 좋은 아이디어와 함께 좀 물류 대책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좋은 네네네. 대책이 저도 나오기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님과 함께 요소수와 물류 대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